그러면 저는 이하영 과장님 뒤를 이어서 강의를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흰 가운을 입고 있으니까 의사인지 아니면 뭐 하는지 잘 모르실 텐데요.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저희 병원에 새로 생긴 자문형 호스피스를 담당하고 있는 완화의료팀의 김영은 간호사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강의를 진행할 텐데요. 제가 지금은 완화의료팀이라는 부서에 와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병동에서 10년간 환자분 옆에서 같이 근무를 하면서 이 진통제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오늘 여기 녹여서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적절하게 써서 통증 조절을 잘했으면 하는 마음에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슬라이드에서 약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림이 잘 보이시지 않으시면 쇼핑백 안에 있는 책자에도 동일한 그림이 있기 때문에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저희 이하영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진통제를 쓰는 사다리 3단계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가장 먼저 첫 번째 단계는 비마약성 진통제입니다. 이제 마약이란 얘기가 없으니까 진통제로서 쓰실 때 조금 부담을 덜 느끼시는 부분이시긴 하신데요. 가장 흔하게 많이 듣는 약은 타이레놀. 약국에서 처방받는 거랑 병원에서 처방 주는 거랑 뭐가 그렇게 다를까 생각을 하시는데 용량이 다릅니다. 약국에서 그냥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사시는 약의 용량은 500mg이 되고요. 병원에서 저희가 챙겨드리는 약은 650이라서 용량부터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 시중에서 사시는 것보다는 약효가 조금 더 강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보통은 타이레놀 하시면 두통 아니면 해열제로 생각을 많이 하시니까 저희가 이 약을 챙겨드렸을 때 나는 두통이 없는데 열이 안 나는데 이 약을 왜 주지 하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으시거든요. 근데 꼭 거기뿐만이 아니라 뼈나 근육이 통증이 있는 분들한테는 효과가 조금 좋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소염제 역할을 같이 하는 것들은 뭔가 염증이 있는 분들은 그런 염증을 완화시키면서 진통 효과를 또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약을 같이 처방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비마약성 진통제는 마약이 아니라는 점을 사람들이 쓰기 참 좋은데요. 대신 위장간이라던가 간이라던가 여러 부분에서 조금 부작용을 나타낼 수 있고요. 그리고 얘네들은 일정 용량까지 쓰면 그 이상은 약을 더 먹어도 효과가 없습니다. 이제 그거를 의학적에서는 이제 천장 효과, 천장까지 닿으면 더 이상 약효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이 약들은 개수나 용량들이 쓰는 게 한계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 약을 그 용량까지 썼는데도 효과가 없다 하시면 이제 그 다음 단계의 진통제를 사용하시게 되겠죠. 그 다음 단계부터는 이제 마약이라는 단어가 붙는 마약성 진통제를 쓰시게 되는데요. 앞에는 일정 용량을 쓰면 더 이상 효과가 없는데 이 마약성 진통제는 용량을 올리면 올리는 만큼 효과가 나타납니다. 100을 쓰면 100만큼 효과가 나타나고요. 1000을 쓰면 1000만큼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암 환자의 통증이 제한이 없기 때문에 암 환자분들의 통증을 조절할 때 마약성 진통제를 결국은 사용하게 되는 이유고요. 요거 마약성 진통제는 공복에 복용하셔도 위장장애에 크게 문제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병동에 간호를 할 때 환자분들이 아침 약 안 드시고 진통제를 그냥 놔두시거든요. 마약성 진통제를 여쭤보면 밥을 안 먹어서 안 드셨다고 그래요. 근데 이 마약성 진통제는 식사랑 전혀 상관이 없으시니까 입맛이 없어서 식사를 거르시더라도 이 마약성 진통제는 규칙적으로 복용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약성 진통제를 처음 복용하셨을 때는 조금 메스꺼우실 수 있고요. 졸리실 수 있고요. 입마름도 생기실 수 있는데 이 부작용 같은 경우에는 한 일주일 정도 드시면 그 부작용이 사라지세요. 근데 보통 한 번 드시고 진통 효과는 없는데 부작용만 심화돼서 바로 끊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조금만 더 사용을 해보시고 그래도 부작용이 지속되신다면 의료진과 상의하셔서 새로운 약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약성 진통제는 또 변비가 조금 잘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받으신 환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산화 마그네슘이라는 약이라던가 아니면 듀파락이라는 약이라던가 변비가 생기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미리 변환화제를 드려요. 나 지금 변비 없는 데서 그거 거르시지 마시고 드시는 게 좋고요. 혹시나 드시면서 조금 설사가 되려 심해진다 하시면 의료진과 상의하셔서 변환화제 용량을 줄이시면 됩니다. 횟수를 줄이거나 용량을 줄이시면 되시니까 혼자 자체적으로 판단하셔서 막 끊지는 마시고 같이 상의하시면서 조절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진통사다리 2단계 약한 마약성 진통제인데요. 보시면은 아세트아미노펜에 코데인이라는 약이 섞여 있고
아세트아미노펜에 트라마돌 약이 섞여 있고 뭔가 약이 하나가 있다기보다는 약 2가지가 섞여 있거든요. 보통 약한 마약성 진통제는 앞서 얘기 드린 비마약성 진통제와 마약이 조금 섞인 복합적인 약이고요. 여기 보이시는 코데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마약성 진통제라고 설명은 드리지만 보통 기침이 많이 나시는 환자분들에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마약성 진통제라고 먹고 있는데 왜 아픈 게 괜찮아지지 않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코데인을 주시면 기침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더 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효과를 다르게 보시고 복용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이걸로도 조절이 잘 안 되신다 하시면 강한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강한 마약성 진통제는 또 크게 2가지로 나뉘어요. 아까 과장님 설명하셨던 대로 지속형, 서방형 진통제와 속혈성 진통제로 나뉘게 되는데요. 저는 이제 마약성 진통제에 대해서 환자분들한테 설명드릴 때 우리가 음식에 간을 치는 걸 설명을 드리거든요. 우리가 김치전을 구울 때 김치전 반죽에 어느 정도 간은 저희가 베이스로 조금 넣잖아요. 그게 지속형 진통제의 효과라고 보시면 되세요. 뭔가 급격하게 효과를 주는 건 아니지만 잔잔하게 어느 정도의 진통 효과를 주는 역할을 하는 게 지속형 진통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장 병원에서 많이 쓰고 있는 거는 타진이라는 약을 많이 쓰고 있고 보시면 약 색깔이 다 다른 만큼 약마다 용량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5ml짜리 썼는데 효과 없으면 10ml, 없으면 20, 없으면 40, 40으로도 안 된다 하시면 타진을 2알로 복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패치라던가 다른 방법으로도 복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속형 진통제는 보통 8시간에서 길게는 24시간, 보통은 12시간 효과까지 나타난다고 해서 하루에 2번 복용하시라고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제 환자분들이 아프고 얘가 진통제라고 얘기를 들으시니까 그냥 타진을 드셨는데 효과가 없다고 그 뒤부터 또 타진을 안 드셔버리세요. 근데 얘 약효는 길게 가는 만큼 늦게 나타나기 때문에 아프신 순간에 드셨을 때는 효과를 크게 보기 어렵고 기존에 잔잔하게 남아있는 통증들을 얘는 지속적으로 조절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듀로제식 패치 같은 경우는 약효가 나타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려요. 붙이시고 난 뒤에 짧게는 12시간, 길게는 24시간 이후에 효과가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이거 붙이고 난 뒤에 한두 시간 있었는데 효과 전혀 없네? 떼버리시거든요. 떼지 마시고 하루 정도 온전히 계속 붙여놓으시면서 그 약효를 느끼셔야 되시고 또 한 가지 더 설명드릴 거는 얘는 떼고 난 뒤에도 효과가 12시간에서 24시간 또 지속되세요. 그래서 이게 뗐다고 당장 효과가 사라지는 게 아니니까 그런 것들 조금 생각하셔서 사용을 해주시면 좋고요. 이 서방형 진통제는 잘 못 드신다고 부셔서 드시거나 깨서 드시면 안 되십니다. 왜냐면 얘가 소화가 되면서 천천히 녹게 약을 만들어 놨는데 다 깨버리시면은 그 천천히 나타날 시간 없이 약효가 바로 나타나 버려요. 그래서 지속형 진통제는 소화되고 녹아가는 시간을 예상해서 깨거나 부수지 않고 그대로 복용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방금은 지속형 오래가는 효과면 다음은 속혈성 진통제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복용하시면 15분 이내에 효과 나타납니다. 이 효과가 끝나는 시간은 1시간에서 4시간 정도 되면 효과가 끝나세요. 그래서 지속형 진통제를 드시고 있지만 중간중간 치고 올라오는 통증을 조절하는 용도라고 보시면 되고 약 이름 너무 많고 약이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과장님들이 처방을 주실 때 하루 2번, 하루 3번 규칙적으로 복용하세요 라고 얘기하시는 약은 지속형 진통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프실 때 드세요 라고 알려주시는 약은 속혈성 진통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가장 많이 드리는 속혈성 진통제는 아이알코돈이라고 해서 동그랗고 하얀 작은 알약인데요. 그거는 물이랑 같이 삼키셔야 되세요. 근데 뭔가 물이나 이런 걸 삼키기에 속이 부대끼고 해가지고 잘 못 드시는 분들을 위해서 혀 밑이나 아니면 잇몸 사이나 이렇게 약을 넣어두면 얘네가 물 없이도 녹으면서 흡수가 되는 약이 있거든요. 그게 여기 적혀있는 펜토라바칼 아니면 엑스트랄 약이 그런 약효를 보면 되고요. 물이 없어도 복용하시니까 들고 다니시면서 갑자기 통증이 너무 세다? 하시면 그냥 잇몸 사이에 끼워 두시면 되세요. 사르르 녹아서 흡수되고 나면 효과가 좋으니까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 이제 먹는 거 말고 스프레이 형태도 있어요. 코에 뿌리면 코 점막으로 흡수돼서 약효를 나타내는 것도 있으시니까 환자분들의 활동 영역 그리고 어떤 식으로 섭취하시는 걸 선호하시는지 어떤 게 필요한지에 따라서 과장님과 상의하시면 맞춰서 처방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진통제를 쓰면서도 부수적으로 조금 약을 플러스 알파 조금 덧붙여서 쓰시게 되면 효과가 더 좋거든요. 단독으로 쓰는 것보다는 이 보조 진통제를 같이 얹어서 사용을 하시는데, 항암을 하시면 손발 저림이 조금 심하세요. 그거는 단순히 마약성 진통제로 조절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가바펜틴이라는 약을 쓰거나 프레가발린이라는 약을 쓰기도 하고요. 항우울제라고는 하는데 이런 에트라빌, 신바타 이런 약들을 같이 병행해서 쓰시면 그 약 효과가 더욱 극대화돼서 조금 더 효과를 좋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암이 뼈로 전이되거나 머리로 전이되면 또 다른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거든요. 그때는 지금 보이는 것들이 이제 약간 스테로이드 계열의 약물인데, 이것도 같이 병행을 하시면 이 뼈나 내전이에 의한 통증도 부수적으로 같이 조절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이 이렇게 많고 종류가 다양한데, 아쉽게도 약물로 치료가 안 되는 10에서 20%의 경우들이 있으세요. 이런 분들은 이제 중재적 시술을 저희가 하게 되는데, 이 중재적 시술을 할 때 가장 일반적인 적응증은 진통제를 올리고 계속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해소되지 않을 때 사용할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약물을 조금 더 올리면 통증이 조절될 것 같은데 그 약에 대한 부작용이 너무 커서 더 이상 올리실 수 없을 때 이런 중재적 시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중재적 시술은 방사선 치료가 있습니다. 통증이 유발될 때 종양들이 신경을 누르거나 장기를 누르거나 하면서 통증이 발생하게 되는데, 보통 이 방사선 치료는 뼈에 전이가 있거나 아니면 암이 신경을 압박할 때, 아니면 국소적으로 침윤이 생기면서 통증이 발생할 때 방사선 치료가 가능하고요. 방사선 치료를 하는 방법은 종양이 있으면 걔네를 방사선으로 쏘아서 태우면서 걔네가 개사하면서 이 종양 크기가 줄어드니까 압박하는 게 줄어들면서 통증이 호전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덩이가 있고 공격할 수 있는 그 부위가 있어야 방사선 치료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간혹가다 그런 분이 있어요. 아파서 방사선 치료를 하는데 방사선 치료를 하니까 되려 더 아프다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치료의 한 과정이라고 보셔야 되고, 그렇게 통증이 있으실 때는 스테로이드를 사용해서 통증을 조절하면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 아픈 걸 감내하지 마시고 의료진에게 같이 얘기하시면서 상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방사선 치료 받으신 분도 여기 계실 수도 있는데요.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방사선 치료 처음 받을 때는 아무 느낌도 없고 내가 치료를 받고 있는 게 맞나 하는 의구심이 생기거든요. 방사선 치료는 피폭 받고 난 뒤부터 이제 발생하게 돼서 받는 데서 바로 통증이 사라지는 건 아니고 보통 3에서 4주 정도 지나야 그 종양 크기가 줄어들면서 진통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했다고 바로 통증이 괜찮아진다? 그건 아니니까 조금 인내를 갖고 같이 기다려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은 신경 차단술입니다. 우리가 통증을 겪게 되는 경로는 찌르면 아야 라고 느끼는 게 신경을 타고 뇌로 가서 이 통증을 느끼게 되는 거잖아요. 아프신 그 부위에 해당되는 신경을 끊어줌으로써 통증이 뇌로 전달되지 못하게, 그러니까 못 느끼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교감신경 차단술, 체성신경 차단술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어떤 장기, 어떤 부위에 통증을 느끼냐에 따라서 끊어주는 신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행히도 저희 병원에서 이제 척추 전이와 관련된 이런 통증은 저희 병원 신경내과에서 이 시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으로 안 돼도 병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구나라고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하고 있긴 하지만 환자분의 컨디션에 따라서 이분의 통증은 할 수 있지만 컨디션 때문에 못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해당되지 않는 통증일 수도 있기 때문에 방법이 있다고 요구하시기보다는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이 방법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고 이 시술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척수약물주의법이라고 해서 척수에다가 진통제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맥으로 해서 전신으로 약물 효과를 보는 것보다 척수에 약을 주면서 그 약물의 효과를 느끼도록 하는 거라서 조금만 주더라도 전신에 약을 많이 주는 것보다는 비슷한 효과를 느낄 수 있거나 아니면 더 효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관을 넣어야 되는 부위에 감염이 있다거나 아니면 이미 피를 통해서 세균이 돌아다니는 폐혈증을 앓고 있다 하시거나 아니면 말 그대로 얘는 뚫고 주사바늘을 넣어두고 이런 거기 때문에 혈액 응고장애, 피가 제대로 응고되지 않는 분들은 이런 시술을 하면 출혈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 시술을 할 수 없다. 그래도 이런 방법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병원에서 이렇게 약 받아야 되고 시술 받아야 되냐? 꼭 그건 아니고요. 약물을 쓰지 않으면서도 통증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마사지입니다. 마사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염증 있는 부위에는 마사지를 안 하시는 게 좋고, 뭔가 소화가 안 되시면서 배가 아프다거나 아니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서 다리가 아프다거나 아니면 유방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림프절이 떼면서 팔이 붓고 림프 부종이 생기면서 땡땡해지니까 통증을 느끼시기도 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마사지를 하시면서 그런 것들을 순환시켜 주시면 조금 통증이 경감되시니까 그런 방법을 생각하시면 되겠고, 유방암 환자들 이제 림프 부종 같은 경우에는 저희 병원 재활의학과에서 관련해가지고 물리치료를 해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팔의 부종이 너무 심하고 뭔가 물리치료를 받고 싶다 하시면 담당 과장님과 상의하셔서 재활의학과의 진료를 같이 보시는 것도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냉찜질 또는 온찜질 하시는 것도 효과가 좋으세요. 특히 복통 있는 환자분들은 배에 온찜질을 하시면 조금 효과가 있다고 하시는 경우가 있고, 손끝, 발끝 저리신 분들은 손끝, 발끝이 차면 그게 더 저림감이 심하시거든요. 그때는 뭐 장갑을 끼신다거나 따뜻한 핫팩을 대신다거나 양말을 대시면 통증을 조금 더 줄여줄 수가 있고, 대신 이제 찜질이 좋다고 하시니까 찜질팩을 자글자글 끓이셔가지고 계속 끊이지 않게 핫팩을 이렇게 적용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되려 통증을 해소하려고 하다가 그 부위에 화상 입으면서 더 힘들어지실 수도 있으니까 한 10에서 15분 정도 되셨다가 1시간 정도 피부가 조금 쉴 수 있게 끊었다가 그 뒤에 다시 온찜질을 하시든 아니면 냉찜질을 하시든 그렇게 적용을 하시면 효과가 조금 더 좋으실 겁니다. 기분 전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통증이 꼭 어디 신체 부위가 아파서 오는 것뿐만이 아니고, 내가 조금 더 우울할 때, 뭔가 일상생활에서 지칠 때 통증을 조금 더 많이 느낀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울감 때문에 몸이 처지면서 아픈다 싶으신 분들은 음악을 듣거나 좋아하시는 TV 프로그램을 보시거나 하시면서 기분 전환을 하시면 통증이 또 경감되는 경우도 있으세요. 그래서 본인이 왜 아픈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런 해당 사항이 있으시면 기분 전환 방법 사용하셔도 되고, 심호흡하거나 이완요법 하시는 거, 그러니까 마음을 편안하게 드신다고 숨을 이렇게 천천히 쉬시면서 눈을 감고 명상하듯이 하시는 것도 통증 조절이 되긴 합니다. 그리고 아니면 기분 좋은 상상을 해보세요. 내 과거를 회상하면서 제일 행복했을 때, 제일 즐거웠을 때, 아니면 내가 미래에 이런 걸 하고 있는 내 모습을 상상하면서 뭔가 행복한 느낌, 여행 갔던 그런 기억들을 떠올리시면 그런 것들도 기분 전환이 되시면서 통증 완화가 되시니까 같이 이용해 보시면 좋으시고요. 이렇게 약물을 쓰지 않는 방법이라고 하셔서 나는 약 안 쓰고 이거 할래 라고 이 방법을 무조건 고집하지는 마시고, 보통 진통제를 쓰게 되면 그 진통제와 진통제 사이에 간격이 조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막 진통제를 먹었는데 아직 그 진통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아프실 때 같이 병행해서 이 방법을 사용하시는 게 도움이 되시니까 그렇게 같이 이용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환자분들도 계시고 보호자분들도 계시는데요. 보호자분들 옆에서 환자 아파하는 거 지켜보는 거 너무 힘드시잖아요. 근데 나는 의료진이 아니니까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많이 안타까워하고 힘들어 하시는데, 환자분이 힘들어 하실 때 같이 손잡아 주시는 것만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우리 예전에 사극 같은 거 보면 출산할 때 그 고통을 이렇게 위에 밧줄 같은 거 꽉 잡으면서 아니면 딴 사람 손을 꽉 잡으면서 그 통증을 견디시잖아요.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손을 잡아 주시면 환자분이 그 손을 잡고 온기를 느끼면서 같이 있다는 위안, 나랑 함께 하고 있다는 위안도 얻고 그 통증을 같이 해소할 수 있으니까 손잡아 주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되고, 아니면 조금 옆에서 말씀 걸어주세요. 계속 통증에 집중하시면 그게 더 아프게 느껴지시니까 조금 통증에서 관심을 돌리실 수 있도록, 뭔가 괜찮아지면은 같이 우리 뭐 산책 한번 나가야지, 요거 다 하고 오늘 뭐 합시다, 이런 식으로 조금 대화를 하시면서 관심을 바꿀 수 있게 도와주실 수 있고, 옆에서 안심 주시기, 이제 너무 안타까우시니까 옆에서 이렇게 아팠는데 어떻게 하시면서 같이 이제 호들갑 되시거나 약간 조금 같이 업 되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렇게 되면 환자분이 안 그래도 불안하고 힘든데 같이 힘들어져요. 환자분이 업 되셨지만 옆에서 차분하게 간호사 선생님한테 진통제 달라고 했어, 지금 약 들어갔으니까 조금만 같이 기다려봐요. 옆에서 같이 조금 안정돼 있어야 환자분도 안정감을 찾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감정을 조금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고, 환자분들이 아프시면은 체위나 이런 거 몸 돌리기가 힘드시거든요. 특히나 말기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세가 불편하면서 통증이 생기는
땡기게 되는데 저 혼자 다리를 들어서 몸을 돌리거나 하는 게 힘드실 수 있어요. 그때는 환자분이 편안한 자세를 같이 찾아줘서 뒤에 베개를 받치거나 이불을 접어서 받치는 등의 자세를 잡아주시면 좋고, 특히나 배가 아프신 분들은 몸을 평평하게 했을 때 배가 되려 더 아프세요. 복수 있거나 하신 분들은 배가 또 땡기면서 아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상체를 조금 세워서 배에 약간 어느 정도 긴장감을 줄여줄 수 있게 자세를 조절해 주시면 통증이 완화되시니까 그런 방법 쓰실 수 있고, 혹시나 숨이 차면서 힘들어하는 환자다 그러면 상체를 한 30에서 45도 정도 세우시면 가슴에 주는 중력이 줄어들면서 훨씬 숨쉬기가 편하고 그로 오는 힘든 것들이 저하되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자세를 바꿔주시면서 도와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시고요. 이제 의료진들이랑 상의를 하실 때 이제 외래에서 진료 보실 때 진통제 언제 드셨어요? 아플 때 먹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실 의료진들이 약물 용량을 적절히 조절하기가 많이 어려우세요. 그래서 저희가 제공해드린 수첩의 맨 뒷장 한 22에서 23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집에서 어떻게 힘드셨는지, 힘드셨을 때 어떻게 하셨는지 기록할 수 있는 수첩을 만들어 뒀거든요. 속효성 진통제 위주로 적어주시면 제일 좋고요. 어느 부위가 아프신지를 표시를 하시고 내가 몇 시에 아파서 통증 점수가 몇 점 정도 됐었을 때 이 약을 먹었다 라고 기록을 해주시면 하루에 환자분이 이 속효성 진통제를 4번 이상 드셨네? 그러면 지속형 진통제 용량을 올려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기록해 오시면 저희가 속효성 진통제가 조금 더 길거나 센 걸 드리거나 지속형 진통제를 올리는 등의 약물 조절을 조금 더 적절하게 해드릴 수 있으시니까 체력이 되시고 기록하실 수 있는 환자분 직접 기록하시면 제일 좋고요. 혹시나 환자분이 기록하기 힘드시면 보호자분이 약을 드리면서 같이 기록해서 도와주시면 저희가 환자분의 통증을 조절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강의는 끝났는데 혹시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제가 답변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